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윤석열 때리기뿐만 아니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어요. 내가 이재명을 잡을 후보다라고 저번에 그 공약 발표회에서 그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그랬죠. 야, 그 차베스는 이재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전혀 달라요. 결과나 이런 뭐 군인 출신으로 집권해가지고 막 영구 집권 획책하고 막 이런 거고. 아, 근데 이 두테르테 언급도 그렇고 차베스 언급도 어쨌든 이 외교적인 결례잖아. 이분이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장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어쨌든 외교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저 뭐 그 나라 각자 나라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언급들을 자꾸 하면서 본인은 뭐 부각시키려고 하는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뭐 20대, 뭐 30대 이렇게 젊은 층의 지지율을 좀 더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새겨 들을 부분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뭐 아동 성폭행, 뭐 성추행 뭐 이런 부분에 강력한 처벌을 얘기하고 또 뭐 여러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젊은 층에게 저기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이제 아니더라고 하면서 홍준표 쪽으로 옮겨가는 거를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얘기가 아직도 들리는 게 없다. 그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홍준표 의원이 참 정치를 오래 하신 티가 나는 것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제 아까 팝콘각으로 윤석열이 그러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서 시선을 살짝 밖으로 돌려서 여당의 1위하는 후보를 터치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기사화될 수 있을 정도로 딱 차베스 던져가지고 기사화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스나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 또 플러스해서 이 두테르테 다음에 또 차베스로 나오니까 이 프레임을 계속 좀 씌워가는 어떤 본선 선거 전략까지도 서서히 만들어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역시 홍준표가 야당 후보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두테르테 발언은 윤석열이 한 거 아닌가요? 두테르테 발언은 윤석열이 했죠. 윤석열이 맞아요. 그걸 또 돌려줬죠. 두테르테 네. 하수인 이러면서 계속 언급하고. 제가 아까 생각 안 났던 게 무야홍. 이 보니까 웹자보를 젊은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좋게 보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라고 하는 웹자보가 그 어필을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사실 이미지만 있지 내용은 없어요. 지금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제 이따가 밤방송에서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20대 지지율이 홍준표한테 넘어왔어요. 실제로는 윤석열이 20대에 공을 엄청 들였지만 사실은 꼰대 아저씨 돼버렸고 꼰머가 돼버렸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지금 홍준표는 이제 그 시기에 와 있는 거죠. 이재명과 그 양강을 만들기 위한 구도 속에 이제 이재명만 막 때리는 거예요. 또 이제 경기도의 자베스부터 시작해서 수술 CCTV 난 반대세. 근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가장 대책 없는 건 홍준표나 윤석열이랑 사실 똑같아요. 근데 윤석열이 너무 상대적으로 무식해 보이니까 홍준표가 노련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 범죄자 취급한다. 의사분들을 잠재적인 범죄 취급한다. 이런 워딩이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의사들 또 젊은 의사들은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 찬성한대요. 나이 좀 먹은 의사들이야 그런 건데 정말 젊은 의사들이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방에서 안 맞고 싶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설치가 되었고 지금 2년 후에 실시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제약 조건이 엄청 많아. 결국 안 달려면 안 달 수 있는 정도의 느슨한 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요거를 굳이 이재명하고 대립각 세우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뭐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이제 이재명 때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이런 상황이긴 한데 홍준표가 내가 봤을 때는 잠깐 뭐 시원하게 콜라 같은 맛은 있을지 몰라도 기대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 홍준표가 말한 내용들이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내용 아닌가요? 사형제 같은 아니 이미 국회 법이 통과된 부분이고 또 국회의원 200명, 300명, 200명 줄이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누가 200명으로 줄이려고 할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공약들이 자세히 보면은 속 시원한 것도 있겠죠. 국민들 보기에 국회의원 하는 일이 뭐 있어. 계속 뭐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이건 기망행위다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분은 선거를 아시는 게 지금 타겟층 지금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자기의 타겟층 누군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렇죠. 의협에 대해서 지금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결집해서 자기에게 표를 몰아줄 사람들에게서 타겟팅을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 측은 지금까지 그 모습도 아니었거든요. 뭐 태극기 갔다가 뭐 또 뭐 저기 주택 문제는 이렇게 진보 측에 갔다가 뭐 오락가락 했잖아요. 근데 이 홍준표 후보는 그래도 노련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에서 이길 자기만의 컨텐츠를 정말 제시하고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하다. 꼰대인데 약간 귀여운 꼰대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 꼰대는 사고 치더라도 크게 사고 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의 어떤 걸어온 길을 보면 그게 오해라는 거죠. 맞아. 왜냐하면 진주의료원 없애버리고 무슨 뭐 돼지 발정제 발언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귀여운 꼰대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 선거 전략상 사실은 결집시키고 경선에서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 편들어주고 20대들 듣기에 시원한 얘기 해주고 하는 건데 좀 젊은 사람들이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홍준표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쪽의 역사적 불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빅픽처를 통해서 윤석열과 최재형을 키워냅니다. 김동연도 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세론에 가까울 정도로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윤석열이 문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대선 주자로서의 모든 리스크를 다 시전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쪽에 스멀스멀 홍준표가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준표를 상대하기가 더 어려울 거다. 뭐 윤석열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결국엔 49대 51 싸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홍보기인 것이요. 저쪽에 홍준표가 막상 올라와서 이재명이든 누구랑 싸우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 정치는 뭐냐면요. 정치인 남기는 컨텐츠와 미리 비전이라고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준표도 윤석열 못지 않아요. 약한 걸로. 근데 여기에 지금 상대적으로 보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보수층에 있어서의 비토 정서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윤석열보다 더 컸으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에서 홍준표로 옮아가는 시간도 렉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때 복인 거지. 뭐 가끔씩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치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막 댓글 달고 막 채팅창에 야 홍준표가 더 센 후보라니까 어쩌고저쩌고 원수 드시는데 새날 나오세요. 내가 방송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도 윤석열 못지않은 비호감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결국은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근데 내 생각은 그래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은 중간에 낙마하고 홍준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선에 가는 상황은 문 대통령하고 붙었던 그 대선이랑 비슷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홍준표가 무슨 뭐 인간 자체가 새롭게 재세팅돼갖고 어느 날 뭐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착시 현상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스튜디오가 새롭게 막 이사 갔냐고 물어보시는데 책만 하나 치웠을 뿐이야. 뒤에 커튼 쳤어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그 공포심이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는 거고 사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판나라 콩나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누가 돼도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더 세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윤석열은 사실은 뭐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뭐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홍준표는 그나마 노하우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막 나가는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그 출구를 만들어 놓고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윤석열보다는 사실은 홍준표가 조금 더 쉬운 상대는 아니다라는 기억에 겸손해서 그러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낯술 먹은 그쵸. 할아버지 같으셨던 기억이 왜 다들 잊혀지셨는지. 워낙에 희한한 놈이 있으니까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또 희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눈썹 문신을 하셨잖아요. 이 눈썹 문신이 득표에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좀 그게 궁금했어요. 됐을까요? 아니 그런 무슨 그냥 이 비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이코패스를 보니 또라이가 정상으로 보이는 효과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개인 페북이나 뭐 저기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논평에 대한 자기들의 의사 표현들을 막 하시거든요. 이거 지금쯤은 이것 좀 건드려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들을 막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홍준표가 더 셀 수 있는 상대니 뭐 미리 뭐 또 차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냥 많이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고 있고. 네, 그렇게 걱정할 문제 아니고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대선 주자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그가 해온 많은 역사들을 보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성과가 무엇이었는가 다 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진료의료원 지금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국에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봐도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걸 다들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젊은 친구들이 5년 전에 홍준표를 모른다라고 모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에 촛불 집회를 든 청소년들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때 투표권이 없었다고 해서 대선이라든지 이런 경선을 안 봤을까요? 저는 그 젊은 친구들도 잘 알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작은 편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겁먹고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윤석열이 막 여기저기 막 동네 막내 돌아다니면서 처음에 정치 선언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기자회견에 막 화내는 것까지 이 과정이 큰 역사적 흐름에 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려운 선거인 건 맞아. 어떤 선거는 안 어렵습니까?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봤을 때 그 전체 큰 흐름에서 이게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라는 게 안 보이세요? 왜냐면 모든 구도가 그렇다니까요. 홍준표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버린 카드예요. 어쩔 수 없이 홍준표가 그냥 뭐 데이터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한 24% 얻었다. 이 사람은 베스트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대단한 득표력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잖아요. 물론 안철수라는 또는 유승민이라는 주자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이전에는 보수가 굉장히 월등한 정도의 기본 득표율이 있었단 말이죠. 그 박근혜가 탄핵이 당하면서 기본적으로 저쪽 지지자 중에 한 10% 이상이 빠져요. 고정 지지자가. 그 과정에서 사자 대결을 하다 보니까 뭐 안철수가 이제 진보 보수의 표를 많이 나눠 먹긴 했어요.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구도 속에 대단한 게 민주 세력이 사실상 51대 49 구도를 이제 만들어낸 거였는데 그 구도가 처음 나왔던 게 박근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싸웠을 때잖아요. 51대 49 싸움이 그때 일어났다고. 근데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보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이 과정에서는 앞으로 선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선거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저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요. 이재명 같은 후보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뭔가 막 정책 같은 걸로 엄청 그 기대가 되는 사람이 저쪽에 지금 한 지지율 한 3, 4위쯤 하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막 어떤 이런 막 얼기설기 해가지고 얻는 표가 빠지고 홍준표도 빠지면서 정말 그 똑똑해 보이는 스마트가 대결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홍준표가 후보가 되거나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저쪽에 상당수 지지자들 중에 저 관여층들은 투표 포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품격 기관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홍준표 형한테는 당신이 이길 수 있어 힘내세요 하고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완전 비호감이라서 그 과정으로 가는 거지. 그 걱정 인형들 들어오셔가지고 홍준표가 되면 위험해요. 그거 다른 방송 영향받은 거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올라와서 윤석열이랑 치고니 받거니 하는데 이게 정책 경쟁이 아니라 네거티브 경쟁이 되면 우리가 이깁니다. 걸레로 쓰던 거 뭐 삶고 뭐 해도 행주로 못 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은 이제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0이에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받았고 문 닫아버렸는데 그렇죠. 그거 완전 나가리 하기 쉬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국민면접관에 진중권 씨 됐다고. 아유. 차라리 입당을 하지 그러냐. 입당 안 했어요? 그냥 입당해. 진중권 애는요, 어떤 가치도 없는 서민 진중권 애들은 뭐 조국을 까서가 아니라 얘들이 뭘 알고 있는데?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그냥 사회적으로 어그로 끌어서 유명해진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뭐 일부 사람들이 진중권이 가서 뭐 윤석열의 뭐 정치 철학이라든지 뭐 홍준표 막말 뭐
최재형의 감사원장 직위를 이용했던 논란 이런 부분들을 꼭꼭 집어가지고 그 후보들의 대처 능력 혹은 민낯 이런 부분들을 파헤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또 반대로 진중권이 가가지고 나 니네 편이야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들을 실드 쳐주는 그런 면접관도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중권이 이들을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할 때 저는 오히려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대통령 후보 뽑을 때 좀 우리 같은 경우는 후보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계속 무슨 국민 면접관이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후보들끼리 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기가 좀 부담스럽다거나 자신이 없는 모습을 국민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진보 농객도 아닌 애를 진보 농객화 시켜서 데려다가 사실상 얘는 지금 최근 한 1, 2년 동안 그냥 국민의힘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진보 쪽에서도 이제 어쩌고 저쩌네.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면접관을 하면 어쩌네 저쩌네. 그 사실 민주당 따라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랑 비슷한 걸 했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진중권 같은 애들이 이제는 그냥 입당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좋은 메시지 낸 게 있어. 마치 우리가 방송할 때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도 잘했어. 방역도 잘했어. 그 칭찬 한마디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진중권이 조국은 욕했지만 윤석열 욕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냥 얘는 그냥 보수예요, 보수. 보수도 극우에 가까운 놈이야. 어떤 의리도 없어. 동양대 교수 추천 누가 해줬게? 정경심 교수가 해줬어요. 인간이 된 기본 A도 없어, 이 새끼는. 이런 것들이 무슨 지금이 와서 최근에 조국 장관 비아냥거리는 거 보니까 이런 인간 말종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는데 국민의힘 이런 데서 국민 면접관만 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진중권을 면접관으로 쓰는 이유가 진보 농객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들의 확장성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극우 인사를 데려다가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 뭘 한다고? 바꿔 국민 면접관. 그리고 13일 날은 윤희숙 사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민주당 내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우리 당은 그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또 결정을 한 상태라 조금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당이 이 의원직 사퇴는 맥락이 있어. 처리합시다. 라고 하지 못하고 서로 간 의견이 분분한 사태는 잘못된 사태라고. 의원직 사퇴를 할 때는요. 최소한 자기 구성원들이 100% 동의하는 사태가 좋은 사태인 거예요. 이게 돼. 시켜줍시다 해야 되는데. 명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 밥 안 먹어. 내가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밥 안 먹어. 요 느낌 주면 사태가 좋은 사태일 수 없지. 이게 윤희숙을 13일 사직안 처리한다고 할 때 이낙연 같이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밥 안 먹는 걸 더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물도 안 먹어. 그 사무실에 있는 짐 빼. 이렇게 되는 거 뭔가 이상해. 제가 속이 상한 게 그거였다니까요. 저는 유니스 그 사태 처리안이 해결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얘기들이 흐름이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다라는 거 듣고 그래 이거는 정말 해결해야 된다. 처리해야지 된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했는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자, 이 방송 후에 7시부터는 이재명 지사 채널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7시부터 8시까지 이 방송하는데 오늘 그 게스트가 누구냐면은 이분들 참 알려드릴게요. 오늘 게스트는 이수진 의원, 양지열 변호사, 권순정 부실장, 오윤회 가수, 그리고 김성수, 그리고 마차 이 두 분이 또 사회를 보는 7시부터예요. 7시부터. 마차님. 예. 자, 그 방송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꼴방송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겠죠. 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